저는 정재선 강사고요. 소방안전교육사입니다. 그리고 하세안전윤리문화교육센터 대표예요. 서영대학교에서 소방안전과 겸임교수로 지금 아이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방안전교육사협회에 그 1대에서 6대까지 회장을 이제 맡고 있었다가 이번에 7대 회장 다른 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숲길 등산 지도사분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소개를, 그런가요? 네, 보니까 산림교육 전문가로 계시던구만요. 그래서 안전한 등산 트레킹도 안내도 하고, 숲길 등산 지도사 모집 공고, 근무 내용을 쭉 보니까 숲길에 관련돼서 안내 서비스 제공부터 해서 대피소 위험 구간, 입산 통제적 안내, 그리고 사무관리부터,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활동 여기도 하시고요. 예방 및 예찰 활동.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걸 하시는 거죠. 병충해도 하시는 거고, 숲길 정비 훼손 지역의 긴급 복구도 하시고, 실태조사 등등.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안전사고 관련, 안전관리에 관련 내용들로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을 항시 최우선으로 하여서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업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안전의식에 하나를 더 붙여서 앞에 실천적이라는 말로 꾸며주는 말을 하나 더 붙여서 설명해 드리고자 싶습니다. 사고는 왜 생기냐? 안전불감증, 부주의, 여기가 이제 가장 크죠. 근데 왜 안전의식하면 되는데, 근데 왜 실천적이라고 강조를 드리냐면요. 안전의식, 생각에 그치지 말자 이런 겁니다. 반드시 실천하자 이런 말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안전윤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전에 대하여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있죠. 안전에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자, 이거를 안전윤리라고 합니다. 안전이라는 거, 안전의식에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너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였어요. 사고가 나니까 너 사고 나지 말라는 건데, 요즘에 새로 트렌드가 옮겨졌는데요. 나와 너의 안전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까지도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횡단보도에 무단 횡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있죠. 그 왜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되느냐? 당신으로 인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그 마음까지, 운전자의 그 심정까지도 고려를 해라. 이게 이제 안전윤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안전하도록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또 생각을 했다면 말과 행동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안전윤리입니다.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근무를 임해야 되고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일상 정비를 통해서 원상복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당초 건설될 그 당시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 그거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정의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이용자의 편의성.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용자의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안전관리 그러면 일상점검, 정기점검 중에 유관점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는 거죠. 재정적 손실, 사고 한번 나면 인명사고는 더더욱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용자 및 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이에요.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저거예요. 관계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왜 교육을 받습니까?
왜 안전교육을 왜 받아요? 지금 오늘도 그렇고 지금 몇 주예요? 3주예요? 4주예요? 계속 받으시잖아요? 왜 받아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자 목적이죠. 근데 오늘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안전을 좀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전도 같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점검, 또 점검 기구를 가지고 점검하는 건데 여기에는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과 정밀 검사가 있어요.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일상 점검은 시설물의 청소, 뭐 상태 점검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 점검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일 점검과 주간과 월간 점검입니다. 요 일일 점검 요거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숙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여기 체험 지도사라고 한 거는 이제 우리 숲길 근로자 하신 여러분들이죠. 체험 중후에 시행하는 점검, 시설 및 장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장비를 사실 장비 상태인데 우리가 뭐 점검 도구를 가지고 점검하는 건 아니지만 육안 점검이 상당히 우리가 그거 하나만 예방한다 그래도 엄청난 예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주간 점검과 월간 점검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검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거 정밀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을 때 뭐 이렇게 한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시설물 점검 계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세 가지 예로 봤을 때 성실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되고요. 기록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보고. 이게 중요해요. 보고. 반드시 보고하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기록을 남기시고 보고하고요. 현장에서 봤을 때 긴급하게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거는 선조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보고를 한 후에 조치가 이루어질수록 하시고 혹시 본인 외에 또 내가 어떤 관리자 입장에 계신 선생님이 계신다면 어떤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조치가 끝났다고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는 거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시설물 점검 업무에서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점검 전에는 사전에 어떤 것을 보아야 할 건가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거 준비가 필요하고요. 점검 중에는 도보에 의해서 걸어서 육안 점검 이게 봐야 할 그 범위가 넓으면 차로 이동할 수도 있고 막 하는데 내가 운전하고 가면은 주변 경관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 못 보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보로 육안 점검 하시고 경미한 사항은 이제 현장 조치는 현장 조치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검 후에는 반드시 요거 기록 보고 여기가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설물을 점검을 해야 되느냐 쭉 목록을 나열해 봤더니만 관리시설하고 그 관리시설에 따른 부대시설을 봤을 때 산림 내포처에 관련된 이 시설들은 3층 이하예요. 규정상 3층 이하에서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뭐 시설들은 다 없을 수도 있고 한데 도로시설 여기 한번 보시면 도로시설 진입로라든지 순환로라든지 등산로 이런 쪽에 도로시설 그리고 활동시설 실제 그 숲길 그 시설을 해당 시설 여기가 점검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부대 시설로서 딸려 있는 시설들도 함께 봐야 하는데 자 그한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관리 시설과 부대 시설의 안전 관리 여기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외부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숲길 점검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시설은 이 건물을 지어졌을 때 이미 강도와 그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딱 그 설계대로 딱 지어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집안 변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영향에 따라서 이러한 균열이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조 전문가에 의한 이런 진단을 받을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붕이나 바닥이나 창호나 판넬, 유리 등 이런 것들을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의 단열 패널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일일 점검 또는 주간 점검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우기 때 막혔을 때가 가장 문제죠. 근데 깜빡하고 넘어가면 이런 부분에서 물이 이렇게 막혔는데 배수로가 막혔는데 또 깜빡 넘어가면 물이 넘쳐서 예기치 않는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하고요. 저 오른쪽 위에 저 사진은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저 붕괴된 사고죠. 눈이 겨울철이다. 그러면 이 눈싸임이 관련돼서도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이제 이 사고 이후에 눈 안 치우면은 이제 안 되는 걸로, 눈 꼭 치워야 된다는 걸로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죠. 지금 여기 보는 그림은 텍스에 대한 부분인데 그 캐노피 쪽에 천장에 자 이런 위에 천장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한 장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요.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 이 우수수 다 무너져 내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즉시 보수를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 이거 보수까지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만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띄면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복합 패널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런 부분, 이게 코킹 싼 이런 부분에서 코킹 실링 부분에서 노후화돼서 탈락이 되었던 거면 이쪽으로 빗물 유입이 되면은요 속으로 이게서 전기 누전에 또 감전 사고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외부 모르타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시멘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붙이고 이거는 뭐 그렇게 이런 거 있다 요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페인트 이제 수성 페인트인데요. 수성 페인트도 주기적으로 새로 칠해주고 새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페인트도 보수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페인트도 이런 종류가 있죠. 그냥 수성, 유성이 있고 친환경 페인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손이 직접 닿는 이런 곳에서는 이런 페인트가 사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 바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원목 바닥이다. 그러면 여기는 공기 순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구에 막힘이 있는지를 보고 또 그 관련이 있을 때 환기구 막힘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어떤 물건을 막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일상 청소하는 방법에서는 오염된 부분에 마른 걸레로 꼭 수용성 왁스를 해서 닦아내는 것. 물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원목 바닥은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비닐 타일, 디럭스 타일 같은 경우도 수용성 왁스로 묻힌 그 모포로 닦고 건조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제도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청소해야 된다라고 물 청소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바닥의 들뜸 현상과 이거 문제죠. 바닥 들뜸 현상 그리고 미끄럼 안전 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바닥을 강조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미끄럼 때문에. 그래서 이용자가 왔는데 어떻게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졌다든지 뭐 한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비닐 타일 바닥재는 직사 일광에는 저렇게 변색되고 추축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강석 석재 바닥 이런 바닥도 이거는 뭐 청소를 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이쪽 줄눈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게 파손된 경우에 바로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게요 단차가 생기면은 요게요 신발 앞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화장실 타일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화장실도 이런 데서도 많이 미끄러짐 사고를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물기 제거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고 데이터를 보니까요. 60세 이상에서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발생한대요. 19.6%가 높게 60세 이상 분들이 화장실에서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장실의 욕실 사고의 47.2%가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물기 제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루미늄 강제 창호 이것도 질문 참고하시고요. 자, 유리문이에요. 유리문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가운데 이 바가 있긴 해요.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되고 사람 보는 시야 이 부분에 스티커 보통 이제 그 회사의 로고라든지 이런 거를 붙여놓죠. 이런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표지, 표지 딱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표지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유리가 있어요라고 안내해 주는 거. 여기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자, 외부 시설물의 점검 정비입니다. 자, 외부 시설은 크게 이제 배수 시설, 담장, 비탈면 요 세 가지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수 시설의 점검 내용으로는 노면수가 배수로로 원활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 이제 이게 가장 큰 주의를 목적이죠. 이물질이죠. 흙, 자풀, 낙엽 이런 것들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배수에 지장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배수시설의 파손, 균열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 체험시설 외부에서 이 체험시설로 들어오는 수로의 장애 요인 등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보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는 등의 현상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면. 비가 조금 왔는데 물이 조금 고였다. 많이 오면 더 고이고, 더 이제 넘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보시는 게 이제 배수로 시설에 대한 점검 사항이고요. 그럼 안전관리 및 보수 방법으로 보면은, 자, 물이 고이면 흙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이제 그 사무실에서 할 거니까 우리는 보시고 바로 보고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배수로에 수시로 이렇게 청소하는 것, 이거 중요하죠. 나뭇가지나 나뭇잎. 특히 이제 우리가 산 속에 있으니까 이게 가장 많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장마철이나 태풍이 때는 더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죠. 노후된 배수시설에 이제 누수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 집안이 함께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거고요. 비탈면의 상태 배수로는 더더욱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비탈면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담장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 시설 중에 여러 시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게 보이신가요? 여기 거물망으로 이렇게 담장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가다가 여기에 걸리면 물구나무 서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팽팽하게 담겨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유심히 좀 보아야 한다는 거고요. 저기 오른쪽에 저 사진에 이 부분이 이제 파손이 되어 있는데, 평상시 이용객들이 이런 데 올라갔다 뛰어내리다가 이제 보면 이런 데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셔야 하는 것이 담장이고요. 자, 담장의 관찰 및 점검 내용을 보면, 한쪽 면이 3분의 2 이상 흙으로 묻힌다면 이게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사가 밀려와서 이렇게 만약에 담장 쪽으로 많이 흙이 채워져 있다면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균열에 있어서 수직 균열이 있고 수평 균열이 있는데, 수평 균열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론상으로. 그래서 수평적으로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빨리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비가 오고 집안이 약해졌을 때 더더욱 또 관리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고, 많은 눈이나 폭풍 같은 거 왔을 때도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다는 거고요. 담장 균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수하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균열 발생했을 때는 충전재로 채우고, 붕괴 위험이 크면
철거를 해야겠죠. 그리고 재시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 요인이 식별되면 이게 접근 통제 이거 바리케이트 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아까 그 휴게소 관련해서 그 직원이 갖다 놓은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해놨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의 사고는 확연히 달라지죠. 사고가 줄어들죠.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서도 책임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니까요. 통제를 확실히 해줬을 때 그러한 사고,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탈면 안전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관련된 이런 시설에서는 비탈면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부분에서 집안이 약해져서 이게 산사태가 발생하면 큰 인명 피해, 물적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 보면 폭우 등의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집안이 약해지면은 저런 현상들 이런 거 별다른 징후 이상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 땅이 흔들릴 때 또 산사태를 의심해야 하고요. 주변에 이제 동물, 새, 쥐 등 이런 갑자기 이상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로 미리 주의해서 관찰, 확인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산사태 관련해서 국민행동요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사태는 산이 붕괴돼서 내려오는 건데 유형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토성류가 내려오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 10년간 추이를 봤더니만 20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게죠. 면적으로 이게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20년대에. 그래서 그 산사태 피해 현황을 쭉 보면 큰 태풍하고 연관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예의주시 좀 해서 주변에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산사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산사태 예방 사업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골로 물이 잘 흘러가고 사방댐 다들 아시죠, 그죠? 그런 시설도 해놨을 때 사방댐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방댐에 나무가 쌓여져 가지고 그게 물을 가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무 가지 같은 거 이런 거를 치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관리를 좀 보셔라는 거고요. 자, 관리자와 이용자 입장에서의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여름철 이게 국민 행동 요령이에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여름철 우기 때 또 태풍 때 이렇게 해래요. 산과 가까이에 있는 주택 건물 배수시설 점검을 하래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집중호우 및 태풍 시 두 번째 태풍 시 여기 기상정보 및 대피 장소 확인하고 산 주변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대요. 대피 장소는 어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별도로 있습니까? 대피 장소? 이걸 확인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에는 세 번째 요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대피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추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매뉴얼에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거는 우리 할 몫이에요. 내가 근무하는 곳에 가장 안전한 높은 곳이 어디 있는지 이거 찾아놓으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한 곳 이거예요. 다음 장을 보면 이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스마트 산림 재해 앱이 있어요. 이거를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대피소 여기 치시면요. 대피소 장소도 이렇게 이거 대피소라고 해서 지금 내 주변에 바로 있는 대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는 대피소들이 있죠. 우리 산행을 했을 때 그런 장소를 좀 안내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로 지금 산불과 또 산사태 같이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이거를
같이 좀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숲길 점검 정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길 관리의 목적. 숲길 관리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접근 편의성, 인접 자원 보호, 그리고 숲길 보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관리인데 외부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는 배수가 좀 중요하죠. 배수, 장애물 제거, 정결 유지, 숲길 모서리 정리, 안내 표지판, 숲길 상태 점검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숲길 식생 관리들 이렇게 보면 자, 나뭇가지가 이렇게 숲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 정기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노면에는 낙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을 좀 방지하는 것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 노면 관리에 있어서 배수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배수 구조 관리에 있어서 이게 조금 비가 왔을 때 막 여기 웅덩이가 조금 고일 수가 있는데 비가 조금 더 많이 왔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다닐 수 없는 지로 갈 수 있고 더더욱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조금 점검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구조물 같은 경우 산을 다니다 산길, 숲길을 보면 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 그죠? 여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좀 자세히 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안내 표지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내 표지판. 초보 이용자들에 대한 안내판을 읽는 교육. 초보들이 안내판을 어떻게 봐라라는 교육도 필요하겠다. 사전에 여러분들 교육도 하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안내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산에 왜 이렇게 오물을 버리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오물을 다 투척을 하는데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담뱃불에 대한 화재, 염려도 있는 거고요. 불씨가 좀 있다면 여기 화재가 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꼭지로 가겠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소방시설 첫 번째 보시면 소방시설은 특수성이에요. 소방시설은 조금이라도 중단되거나 고장난 상태로 유지가 되면 안 돼요. 이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로 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와서 점검을 검사를 했는데 불량이다 그러면요 전기 안 들어오고 이거 동작 안 된다 하면은 바로 이거 지적받고요.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게 특수성입니다. 왜냐하면 인명 안전과 이 관련이 있어요. 재산 보호하는 이 특수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소방시설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구조설비, 용수설비, 활동설비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각각 5가지 설비에 세부 설비들이 엄청 많아요. 소화설비는 불을 끄기 위한 설비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화기, 그리고 소화전. 일반인 우리가 많이 봤을 때 이거 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가스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소화 설비에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고 경보설비는 불이 났어요 이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날 것 같아요라고 이게 경보를 해주는 게 경보설비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여기 9가지인데 하나가 더 10가지로 법이 바뀌어서 10가지로 한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재 알림 설비가 들어갑니다. 전통시장에. 그래서 경보설비,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설비인데 이 중에서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여기에 감지기하고 발신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경종, 우리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런 것이 핵심 설비고요.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는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때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피난 구조 설비. 대표적으로 왕관기를 많이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등이죠. 우리 여기 교육장에도 지금 유도등 2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방향을 유도등을 보고 가면 그 아래에 비상문이 있는 거죠. 그죠?
낯선 건물이나 익숙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해야 할 그 비상구를 찾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비상구가 어디 있느냐? 저 유도등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는 저 유도등을 딱 보면 여기가 비상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용소 설비는 여기 소화설비에서 물을 써야 하잖아요. 소화전이나 이런 데서 물을 좀 받아둬야 되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활동 설비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소방관들이 건물 내에 진입할 때에 관련된 설비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거는요 이런 거 빼고요 요게 소화기하고 요게 두 가지입니다. 요게 소화설비. 불을 끄는 거. 불이 났어. 불을 꺼야 돼. 불이 났어요. 대피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알려주는 건데 근데 대피 시 유도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무하는 데는 거의 이게 좀 미비할 겁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경보 설비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화재 경보가 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경보가 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신기가 있고요. 수신기. 그 다음에 감지기가 있고 경종이 있어요. 그리고 발신기 또 경종이 저기 또 있네요. 여기 수신기에 붙어 있는 것은 주경종, 저기 발신기에 붙어 있는 것은 지구경종. 그래서 발신기 소화전함 발신기는 각층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고 다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각 경보가 있죠. 시각 경보기.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화재 경보를 시각의 전멸 신호로 알려주는 설비이죠. 자, 그러면 화재가 났다. 그러면 불이 났어요. 그러면 감지기가 불이 나면 이제 얘가 감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열을 감지하면 열 감지기, 연기를 감지하면 연기 감지기, 불꽃을 감지하면 불꽃 감지기 해서 다 감지기 역할을 따라서 감지를 해서 얘가 신호를 어디로 주냐면 수신기로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이렇게 줘요. 지금 짜르릉 소리가 지금 나가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주경종이 울리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디를 울리냐면 지구경종도 같이 울리고 시각경보기 저기도 반짝거려요. 그러면 저 발신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잘 아시다시피 감지기는 자동 화재 감지를 하는 거고요. 감지기가 이거 감지하기 전에 내가 불을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똑같이 신호가 들어가고 같은 저기 작용이 일어나죠. 화재 감지로부터 경종이 울리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벨이 울렸을 때 어떻게 꺼야 돼? 수신기 와서 꺼야 되는데 그 수신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에서는 5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수신기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작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뭘 하냐면은 저거예요. 자, 주화재 표시 1번 주화재 표시. 가장 중앙에 있든지 가장 눈에 띄어요. 빨간색으로 크게. 이게 주화재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 표시. 1층 좌측, 1층 좌측, 1층 우측 또는 2층, 3층, 4층. 요게 위치 표시. 요거 아시면 되고. 세 번째 주경종. 아까 보셨죠? 수신기에 붙어 있는 경종이 주경종. 네 번째 지구경종. 소화전함 발신기하고 같이 있는 거. 그게 지구경종. 복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이게 이제 수신기에 붙어 있는 버튼인데요. 복구 버튼. 이렇게 복구라고 써 있고 요 버튼이에요.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화재가 아닌데 감지기가 신호를 수신기로 보냈네. 수신기가 화재인 줄 알고 경종을 내보내요. 따르릉 소리가 나. 여기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화재가 아니야. 수신기에서는 수신기에 와서 뭘 누르냐면요. 요 복구 버튼을 누르면 돼요. 복구 버튼. 딱 누르면 멈추죠. 근데 감지기가 고장이 나서 계속 신호를 주면은 복구 버튼 눌러도 소용없어요. 신호가 계속 들어와요. 그때는 이제 감지기를 교체하는데 자, 어쨌든 요 수신기에서 알 수 있는 거 5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주화재 표시. 주화재 표시는 1층에서 불이 여기 점등이 돼도 주화재 표시가 점등이 되고
2층에서 점등이 돼도 여기 주화제는 항상 같이 점등이 되는 거고요. 위치 표시는 어느 구역에서 화재가 났느냐를 알려주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기 점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우리 소화설비, 소경피 용소활동에서 소화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불을 끄는 설비 중이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들고 가서 사용하는 기구예요. 실제 사람이 직접 가서 이제 꺼야 되는 그런 소화기인데, 그런데 소화기 종류가 많아요. 지금 이 나열한 거 말고 요즘에 새로 나온 소화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뭘로 이렇게 구분이 되냐면 어떤 약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많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분말 소화기 이걸 제일 많이 우리가 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고요. 할론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이 갖고 할론 소화기가 오존층 파괴 때문에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식용유 화재 때 쓰는 K급 소화기 이렇게 많이 분류가 돼 있고, 뭐 자동 확산 소화기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는 분말 소화기 약재하고 똑같은 건데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보일러실이나 또 주방에 조리기구 위에 이렇게 많이 달아놓고요. 이것도 보셨죠? 투척력 소화기. 얘는 집어 던지는 거. 불을 화기를 통해서 접어 던지면 되는 그런 소화기고요. 이런 또 에어 스프레이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이제 소화 연구에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생긴 게 좀 다르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키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한데 키가 쬐끄만 거 있어요. 근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노즐을 보셔야 돼요. 노즐. 얘보다 얘가 굵죠. 이게 왜 굵냐면 이산화탄소를 통에다 가두려면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축을 한 거를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게 기체가 되면서 온도가 마이너스 80도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동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저기가 이렇게 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질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냉각 이게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좀 많이 못 보는 소화기지만 만약에 이런 소화기가 있다 이러면 요거 노즐이 굵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말 소화기 ABC 많이 쓰는 ABC 분말 소화기. 이거 소화기를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저런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게 정말 유용해요. 왜냐하면 소화기 비치 장수가 거의 문 앞에 있어, 그죠? 그게 문 거임할 때 아주 좋아. 아주 무겁기도 하고. 안 돼요. 자, 초기 소화의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분말 소화기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추갑식 소화기, 하나는 가압식 소화기인데, 요 가압식 소화기, 얘는 저거하고 차이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압력 게이지. 얘는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근데 얘가 13년도인가? 폭발을 해서 인명사고, 사망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안 써요. 폐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대상체가 많아요. 아직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압력 게이지가 없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얘는 폐기, 요걸 알려주시고,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 이제 관리동에 가시면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소화기, 이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압력 게이지를 보시고, 1번 녹색에 가 있다, 2번 적색에 가 있다, 3번 황색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녹색 우측으로 가 있는 거 1번, 2번은 사용이 가능, 얘는 사용 불가능.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저는 약재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약재만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 약재 교체한다고 쟤를 분해를 시켜요.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압이 자주 빠져. 새로 가는 게 나아요. 소화기 관리는 그렇게 가고요. 자, 소화기 사용 방법이요.
첫 번째, 소화기를 가지고 와요. 가져와서 안전핀을 뽑고요.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움켜쥐면 돼요. 그러면 소화약재가 쫙 분출되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분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가지고 와서 안전핀 뽑고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하고 움켜쥐면 된다. 그리고 비를 썰듯이 좌우로 흔들면 된다라는 건데 주의사항을 좀 보십시오. 주의사항. 자, 안전핀을 꽉 움켜쥐면 이게 안 뽑힙니다. 맞물려가지고 꽉 찝혀갖고 안 뽑혀요. 바닥에 놓고 위에를 잡든 아래를 잡든 놓고 빼야 돼요. 그럼 쉽게 빠져요. 자, 두 번째 주의할 점. 실내다. 실내. 출입문을 등지고 하셔야 돼. 지금 저거 분말 소화기 3.3kg 저거 하나 여기에 터트린다 그러면요. 실 안에가 금방 뿌옇게 다 변할걸요. 안 보일걸요. 바닥은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당황하겠다. 화재 현장이다. 당황했어. 내가 이 출입문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입문을 등지고 자, 실외다. 자, 우리 현장에는 실외가 또 많을 수 있죠. 그죠? 실외다. 바람을 등지고 이거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없는 불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 그래서 대피 매뉴얼에도 자, 화재 대피 매뉴얼에도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 저기 권고하는 게 뭐냐면요. 불을 먼저 꺼야 됩니까? 대피를 먼저 해야 됩니까?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까? 대피 먼저 해요. 대피 먼저 해요. 이게 이제 기준이고 그런데 내가 불을 끌 수 있는데 대피하지 마시고 불을 끌 수 있으면 불을 꺼야지. 아이고. 그래놓고 더 키우면 어떡해. 내가 불을 끄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된, 그러니까 사람 목숨 먼저 생각하자 이런 얘기지. 그죠? 대피를 먼저 하고 신고하고 불을 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은 이거는 큰 불이에요. 엄청 큰 불. 그래서 여기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말 소화기로 끌 수 있는 화재. 분말 소화기, ABC 분말 소화기, 이걸로 끌 수 있는 화재. 얘는 일반 화재. A급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일어나는 화재가 일반 화재입니다. A급. 나무, 섬유, 합성수지. 이러한 것들이 A급이에요. 두 번째, 유류 화재가 B급. 색상도 이렇게 황색으로 표시가 됐고, 얘는 백색이고요. 석유, 경유, 휘발유 등이 타는 거. 이런 것들을 B급이고. 자, 전기 화재. 색깔은 청색입니다. 전기 화재. 그래서 전기가 통전 중인 제품, 이런 화재를 전기 화재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조금 전에 봤던 ABC 분말 소화기는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다 만능에 만능. 아주 좋아요. 이제 뒤처리가 조금 좀 힘들어서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이걸로 식용유 화재는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박스 찼잖아요. 박스. 여기만 끌 수 있다고. 식용유 화재는 뭐냐면 K급 화재라고 하는데요. 주방에서 식용유를 가지고 조리 중에 일어나는 화재. 예전에는 주방 화재로 했다가 이게 조금 의미가 달려서 식용유 화재로 바꿨는데 이거를 분말 소화기로 끄면 처음에는 싹 불이 사그러져. 싹 돌아서면은 까꿍하고 다시 올라와요. 그러다가 또 뿌려요. 그럼 싹 사라져요. 다시 이제 가면 불 꺼졌다 가면 또 까꿍하고 다시 올라와. 또 이렇게 뿌리죠. 이제는요 성질내요. 팍 하고 올라와요. 엄청나요. 그래서 끌 수 없다. 자 그러면 식용유 화재 오늘 이거 한번 보세요. 다음 식용유 화재를 끌 수 있는 것은 있다. 있죠. K급 소화기. 이게 집에서도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넣고 뭐 튀김 요리를 하다가 그 불이 붙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 물 부으면 안 됩니다. 물 부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슬로우버라고 그래요. 슬로우버. 물이 그냥 날아가요. 그러면은
부피 팽창이 1700회나 팽창해서 기름하고 불하고 같이 밖으로 다 뿜어서 화재가 더 커져요. 그럼 물은 안 돼요. 토마토는 아예 저게 효과가 없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나머지는 단 배추, 상추 물기가 없는. 자, 왜 그러냐면 식용유 화재는요, 있죠. 식용유 화재는 자, 물 안 된다는 거 꼭 체크하고 가세요. 물 부으면 안 돼요. 불 났네. 물. 이거는 일반 화재나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 화재나. 이건 안 된다. 자, 식용유 화재가 왜 그러냐면 불이 나는 것은 산소와 타는 거와 열이 만나서 불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탈 수 있는 만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질이. 식용유는 근데 그 발화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무는요, 대략 400도에서 불이 붙습니다. 이제 불이 나요. 열을 가하면 불이 나요. 대략. 근데 그걸 보고 발화점이라고 하는데 식용유는 그 발화점이 끓는 전보다 낮아요. 그래, 끓는다는 얘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에서 잘 불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 이 끓는 전보다 발화점이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식용유는 불을 끄려고 분말 소화기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질식 소화라고 그럽니다. 산소를 차단시키는 거라. 그래서 산소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 열을 식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는 안 되고 소화기가 K급 소화기가 특화된 소화기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얘를 쓰든지 아니면 이제 열을 식혀주는 경우죠. 배추 넣고 상추 넣고 뭐 그러죠. 담요하고 냄비 뚜껑, 마요네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산소를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질식 소화라고 그래요. 자, 근데 베이킹 소다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빵 굴 때, 뭐 설거지 할 때, 또 세탁 다 쓰죠. 얘가 소화약제입니다. 소화약제예요. 대일종 소화약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넣으면 돼요. 뿌리면 돼요. 이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되죠. 네.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식용유 화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레인지를 잠그고요. 뚜껑 반석통으로 덮어요. 이런 거 넣어요. 뭐 K급 소화기가 있으면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가정에 이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식당에는 요거 다 비치하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다 비치하게끔 되어 있죠.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된다. 이제 요거에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에 관련해서는 그냥 이거 이제 복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거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거 주의해 주십사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앞에 이런 물건을 쌓아놓으면 안 되죠. 이런 거. 여기죠. 이제 이거 이렇게 쌓아놓은 거면 안 되죠. 우리가 자주 다니는 가까운 우리 그 무슨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보면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소화전 사용 방법에 스티커가 여기 붙여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여기도 뚜껑에도 붙어 있지만 열고 안쪽에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떨어졌다든지 훼손됐다든지 하면 사무실에 바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앞에 뭐 물건이 쌓여 있다. 그러면 사무실로 바로 알려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구 대피 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단이나 이런데 물건 쌓아 두시면 안 된다는 거. 이러한 것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산불 대비 숲길 안전 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에서 화재 대피 경로. 산불이 났네? 이제 숲길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산불이 났어요. 그럼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매뉴얼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찾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 건지 이거를 미리 생각해야 하는 거죠. 숲길에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인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어디인가? 숲길에서 가장 가까운 임도는 어디인가? 저 임도 활용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임도는 불이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임도가. 그래서 지른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게 좋아요. 그럼 가까운 임도를 가는 게 좋겠죠. 이런 거 미리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숲길에서 대피하는데 장애가 된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화재 신고 시
화재를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위치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거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안내하실 때 현위치 파악. 방법 있으세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길 가다가 뭐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얘기를 해주시나요? 저도 이제 산길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매뉴얼 상에는 뭐 표지판에 보면 번호 있다, 뭐 그거 해라, 뭐 하지만 실제 그 구간 사이에 일어났을 때는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거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산불 예방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많이 발생했네요. 10년간. 와, 작년, 이게 보니까 뭐예요? 면적이네요. 면적. 여기. 면적이고 건수가 아니고 면적이네요. 그리고 이게 건수네요. 756건. 2021년보다는 더 많이 발생했네요. 산불 발생 원인으로 10년간 이렇게 봤더니만 입삼자의 실화에 의해서 발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봄에 많이 발생한 건수로만 보면 크게 발생한 거는 가을에 왜 바짝 말랐을 때 왜 봄에 겨울 그러니까 봄에 새이팔이 나면 좀 발생이 덜 하잖아요. 그리고 나더라도 그냥 좀 그 규모가 작죠, 그죠? 이러한 이제 통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산림청에서 산불에서 하지 말라는 거 4가지예요. 이게 333, 이거 334 있죠. 이거 4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에 해당되는 거예요. 산불 위험의 높은 통제 지역 산행 하지 말아라. 라이트,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이걸 하지 말아라. 허용된 지역에 치사하지 말아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는 논두렁 태우지 말아라. 태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거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할 일이죠. 입삼자들, 이용자들이 왔을 때 혹시 이런 걸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또 하나 더 하시면 요거 페트병 뭐 말씀드릴게요. 페트병이 불을 낼 수 있다 없다. 1 있다. 그죠? 우리 돋보기로 왜 까만 테이프 태우는 거 같은 원리예요. 물을 마시고 물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버렸네. 마침 얘가 교묘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있고 뒤에 낙엽이 말른 낙엽이 있다. 불이 난다는 거죠. 날 수도 있다. 지금 이거 2003년 이거 3월 달에 난 경북 울진 산불 화재의 원인도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긴가민가 아직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요를 이기지 않은가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행 중 산불 대처 요령 4가지. 빠른 신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을 해야 돼요. 앱 누르면 돼요. 그냥 앱 누르면 돼. 이따 뒤에 한번 보시고 신고. 초기 진화 할 때 산불은 나뭇가지나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데 도리끼질 하듯이 해가지고 앞에 툭 치고 불씨를 뒤로 날리면 안 되는데 이거죠. 왜? 잘하시네요. 그죠? 안쪽으로 그죠? 잘못하다가 이게 막 치면 이게 뒤로 날아가죠. 그러면은 뒤에도 불나고 앞에도 불나고. 신속 대피.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는데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를 해야 한다. 바람이 등지고 대피.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죠. 그죠? 그죠? 등지고 대피하니까 앞으로 가라는 얘기 같지. 그죠? 그렇게 좀 보니까 매뉴얼에 보면 그거 조심하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침착 대응. 대피하지 못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여기죠? 주변에 나뭇가지를 치워놓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매뉴얼에 보면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라. 이게 나와요. 안내자의 지시에 따르라. 그러면 이 매뉴얼은 이용자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자이잖아요. 관리자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관리자 지시에 따르라는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는 거. 그래서 알고 계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산불 대피 요령인데 이건 한번 찾아보시고요.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으로 대피하지 않습니다.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산림청에 왜 물이 있을 때 저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피 장소가 이거래요. 불이 지나간 곳, 타버린 장소.
그다음에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등 이런데 대피를 해라라는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행동 요령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정보나 산불 이거 스마트 살림 요걸 보시면 키면요 바로 여기 버튼 있어요. 신고하기 버튼이 바로 나와요. 그냥 딱 누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과 그 주변 반경 2km 안에 다 잡히고 외부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 스마트폰으로 저기 해보면 될 겁니다. 지도 놓고 내가 딱 켜보면 내가 있는 위치하고 정확하게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예. 지금까지 이제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하나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세히 살피자. 자세히 보셔야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줘야 할지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검 리스트에서 봤을 때 괜찮네 이게 아니라 자세히 살피자. 이게 오늘의 핵심 결론이에요.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자세히 살피면 안전이 보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우리 산림교육가 여러분들은 언제나 안전한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과 가족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소 보여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소가 좋소. 감사합니다.